죄수복을 입은 채 얌전히 앉아서 재판을 받는 중인 남자. 이 남자에게 내려진 판결은 징역 937년형이었습니다. 약 1000년에 가까운 시간을 이 감옥에서 보내야만 하는데요. 도대체 이 남자는 누구길래 이런 엄청난 징역을 받은 걸까요? 오늘 소개할 살인마는 미러키의 괴물이라고도 불렸던 제프리 다머입니다. 제프리 다머는 1960년 미국 위스콘신주의 미러키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인 라이오넬 다머는 화학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어머니인 조이스 다머는 심리상담학에서 석사를 취득했으며 금전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던 중산층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제프리 다머를 출산한 후 어머니인 조이스 다머는 약물 중독에 시달리게 됐으며 아버지인 라이오넬 다머는 자신의 일 때문에 바빠서 가정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습니다. 그로 인해 다머는 어린 시절부터 사실상 방임되다시피 했으며 점점 말수가 없어지고 내성적인 아이로 자라나게 됐습니다. 아버지가 취직한 회사와 가까운 곳인 아이오와주로 이사를 간 다머는 근처에 있는 학교인 헤이즐 하비 초등학교에 다니게 됐는데요. 당시 그와 함께 학교를 다녔던 사람들은 그를 조금 특별하면서도 말이 너무나 없었던 스타일의 외톨이로 기억한다고 말합니다. 이 당시 제프리 다머에게는 특별한 취미가 있었습니다. 바로 죽은 동물을 해부하는 것이었는데요. 원래부터 했던 것은 아니었고 너무 내성적인 다머를 보고 그가 걱정됐던 나머지 그의 아버지가 준 과학교재에 실려있던 해부 방법과 표본 보존 방법 등을 보고 스스로 배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린 나이에 비해서 상당히 괴상한 취미라고 할 수 있는 이 해부와 표본 수집 취미는 훗날 제프리 다머의 살인 행각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는 가면 갈수록 살아있는 사람과의 관계보다는 죽은 사람과의 관계에 더 관심을 보입니다. 시체로부터 욕망을 느끼는 이런 현상을 의학적인 용어로는 네크로필리아라고 부릅니다. 아마도 그가 어려서부터 죽은 동물이나 곤충의 사체를 자주 접한 것이 큰 원인일지도 모른다고 보여집니다. 다머는 고등학교에 올라가서도 여전히 괴짜 취급을 받았으며 주변 사람들은 그에게서 뭔가 섬뜩한 느낌을 종종 받았기에 그와 친하게 지내는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 당시에 다머는 상당한 알코올 중독에 시달리고 있었는데요. 심지어 교실에서도 대놓고 술을 마실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이 알코올 중독 문제는 대학에 올라가서도 계속되었는데요. 당시 그의 부모가 이혼을 하게 되어 서로 따로 살게 되자 다머는 이제 아무도 살지 않게 되어버린 부모의 옛집에서 혼자 지내게 됩니다. 1978년 그는 첫 번째 살인을 저지릅니다. 길에서 히치하이킹을 하던 당시 19살의 스티브 힉스를 자신의 차에 태워준 다머는 친절하게 말을 건네며 자신의 집에서 맥주와 대마초를 하자고 그를 꼬드겼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저녁이 되어 힉스가 집으로 가겠다고 하자 그를 바벨로 때려 기절시킨 뒤 살해하고 뒷마당에 안매장했습니다. 이 당시에 그는 죽은 힉스의 시신을 다른 곳으로 옮겨 유기를 하려다가 교통 위반으로 경찰관에게 걸렸고 검문을 받았지만 무사히 넘어갑니다. 만약 이때 경찰관이 그의 차 트렁크를 열어봤더라면 그의 살인 행각은 여기서 멈췄을지도 모릅니다. 이후 경찰들은 한 번 더 결정적인 실수를 하게 됩니다. 1991년 5월 제프리 다머는 코네락 신사손폰이라는 동남아 출신의 14살 소년에게 자신이 사진작가이며 모델이 되어주면 돈을 주겠다고 한 뒤 집으로 데려와 그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성추행을 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수면제에서 깬 소년은 다머가 집에 없는 틈을 타서 바깥으로 필사적으로 도망쳤고 근처를 지나던 경찰관 2명에게 자신이 당했던 일을 알렸으나 오히려 경찰관들은 이 소년을 다머의 집으로 데려갔고 그는 자신이 이 소년과 애인 사이라며 잠시 가볍게 다퉜을 뿐인데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라는 거짓말을 합니다. 경찰들은 그 말을 그대로 믿고 소년을 다머에게 넘겨주고는 다시 경찰서로 돌아갔는데요. 당연히 그 소년은 이후 제프리 다머에 의해 잔인하게 살해됩니다. 이 무책임한 두 경찰들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았는데요. 그중 한 명인 데니스 윌리치는 2005년 미러키의 경찰청장이 되었고 다른 한 명인 존 발처잭은 2017년 별탈 없이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피해자인 코네락 신사손폰의 가족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겨우 85만 달러라는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소년의 아버지는 장례식장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네요. 그로부터 2개월 후인 1991년 7월 다머는 트레이시 에드워즈라는 남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서 또 범죄를 저지를 준비를 했는데요. 수면제를 먹이고 수갑을 채우는 동안 트레이시 에드워즈는 정신을 차렸고 겨우겨우 바깥으로 탈출을 합니다. 그런데 한쪽 손목에 수갑을 찬 채로 황급히 도망치는 그의 모습을 보고
경찰들은 그가 어딘가에서 도주한 범죄자라고 판단하여 그를 붙잡습니다. 그러나 붙잡힌 그가 경찰들에게 누군가 자신을 죽이려 했다며 알 수 없는 소리를 쏟아냈고, 경찰들은 그가 말하는 대로 그와 함께 다머의 집을 다시 찾아갑니다. 역시 다머는 자신과 그는 애인 사이이며 잠시 다툰 것뿐이니 오해 말라는 말과 함께 그의 수갑을 풀어주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경찰관들이 그의 집을 수색해봐야겠다고 말했고, 두 경찰관들 중 한 명이 제프리 다머의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의 집을 수색한 경찰은 그의 집 냉장고 안에서 잘려있는 사람의 목을 발견하고 밖에 있는 경찰관에게 당장 그놈을 체포하라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프리 다머의 연쇄살인 행각은 막을 내리게 됩니다. 수사와 재판에서 밝혀진 그의 살인 행각은 무려 17건, 그중 백인은 단 2명 정도였으며 나머지는 모두 흑인이나 동양인 등의 유색인종이었는데요. 제프리 다머가 잠시 군대에 있었을 때 그의 군부대 주변에서도 알 수 없는 살인사건들이 여러 번 보고되었지만 그의 소행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피해자들의 시체로 여러 끔찍한 일들을 저질렀는데 피해자의 시체를 먹거나 해골을 장식품으로 만드는 등 묘사조차 힘든 일들이었습니다. 처음 말씀드렸던 대로 그는 교도소에 수감되었으나 1994년 같은 재소자에 의해 폭행당해 사망합니다. 그를 죽인 것은 크리스토퍼 스칼버라는 흑인 재소자였습니다. 다머가 죽인 피해자들 중 유색인종의 비율이 높았으니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그가 죽었다는 소식과 함께 그의 시체가 신문에 공개되자 피해자 유족들은 진작 저렇게 됐어야 했다며 매우 기뻐했다고 합니다. 상당히 충격적인 살인마였기에 여러 매체에서 언급되기도 하고 그를 소재로 한 영화도 제작되었는데요. 이 영화는 그의 삶을 꽤나 자세히 분석한 상당히 평가가 좋은 영화라고 합니다. 그가 살인마로 자라난 것은 어쩔 수 없는 환경의 영향이 컸다지만 그가 처음 살인을 저질렀을 때 조금만 더 제대로 검문을 했더라면 많은 피해자가 생기는 사태를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 사건입니다. 오늘 미스터리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의 힘으로 다음에도 재밌는 미스터리로 찾아오겠습니다. 미스터리 큐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